안녕하세요. 이과 여자의 진리하라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거주하시는 이과 여자 이다흰 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흰이라고 하고요. 현재 영국에서 거주 중이고, 오늘은 이제 제가 하는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리하라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영국 프라이멀 픽처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멀 픽처스는 1991년에 이제 에스타블리시가 되어서, 그 이후로 쭉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는 3D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해부학 교육 자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 현재 이제 포지션은 프로덕트 오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요 업무는 사실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 오너 이런 타이틀에 뭔가 사람들이 오 멋있다 이러는데 그냥 원맨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나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가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인하우스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맡게 되는 프로덕트 라인 또는 프로젝트의 이제 기획부터 전반적인 프로덕션과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전체적인 프로덕트의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리서치하고 뭐 유저 데이터 아날리시스 돌리고 그리고 중간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 팀하고 연락하고 세일즈 팀하고 연락하고 테크 팀하고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 각자 이제 회사 안에 있는 팀들과 좀 그때그때 필요한 일에 맞는 팀을 불러다 조율을 해가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완수해서 이제 보내야 하는 음, 그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니지.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타이틀도 있고, 프로덕트 오너라는 타이틀도 있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이제 매니저에서 오너로 맞아요. 이제 승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직무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이제 업그레이드 개념의 승진이라기보다는 살짝 옆으로 이동하는 음. 옆그레이드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덕트 오너를 그 가르는 기준이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인터체인지블한 롤임에는 좀 분명한? 왜냐면은 애초에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율도가 있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스트라테지나 로드매핑에 가까운? 그러니까 처음에 Y와 What을 담당을 하는 부분이라면 프로덕트 오너는 이제 그런 로드맵의 비전을 받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 how로 이제 execute를 할 거냐. 가장 efficient하고 가장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팀을 굴려서 굴린다고 하니까 좀 슬프네요. 같이 굴려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 쪽이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음. 아마 앞으로 다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쪽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지금 제 이제 라인 매니저하고도 상의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꽤 오래 프라이머 픽처가 함께 하고 계시죠? 네. 어떠신가요? 어떻게 이런 업계, 일단 이런 업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당연히 있을 법한데 또 알게 되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해부학 교육 자료를 만드는 업계. 어떻게 이 업계에 들어가게 되셨고, 일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학교를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생물학과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바이오메디컬 그쵸. 사이언스를? 요새는 생의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음. 이제 불리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라는 게 좀 아직 생소한 그런 과였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의대를 진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맘도 은연중에 품고 이제 그 학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
셀 바이올로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쪽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머리로는 좀 한계가 있구나 하던 차에 저희가 2학년 때부터 해부학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해부학을 딱 듣는 순간 오히려 좀 뭔가 그 몰레큘러 셀까지 파고 들어갔던 것들이 다시 좀 이렇게 가시화돼서 좀 이렇게 끄집어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거는 좀 재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이 잘 맞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동시에 또 뭔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확신은 더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의대를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해부학 자체를 좋아한 거였기 때문에 좀 더 커리어 고민을 하던 와중에 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부학을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공부 자료로 만들었던 그런 이제 리비전 키트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제 동기들이 어느 순간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약간 내가 이쪽으로 좀 재능이 있나?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교수님 께서 되게 지나가듯이 너 보니까 뭐 그림도 꽤 잘 그리고 해부학 이런 쪽도 관심이 있고 이러니까 뭐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쪽도 있다. 한번 그런 걸 알아보는 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때 리서치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보니까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의 대학 두 군데가 메디컬 아트라는 석사 코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재밌겠는데? 이러고서는 이제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던디 대학교에서 이제 메디컬 아트를 처음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었어서 더 뭔가 전통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음. 던디로 메디컬 아트 석사를 이제 다음 스텝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굳혔었고, 이제 그러면서 갭이어를 1년간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 동안 해부학 조교 일도 좀 했었어요. 근데 던디에서요? 던디에서도 하고 셰필드에서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어. 셰필드 학부를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터 롤을 해보니까 해부학 자체는 너무 좋은데 제가 또 티칭을 하는 그 포지션은 살짝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뭔가 소수로 1대1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편한데 이제 막 이거를 4대1로 하려니까 그게 조금 버겁더라고요. 뭔가 티칭 쪽은 또 살짝 아카데믹 쪽은 좀 아닌가 하고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메디컬 아트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메디컬 아트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대학교에 뭔가 교직원 느낌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가장 괜찮은 포지션일 것 같기는 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그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회나 맞는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메디컬 아트 이쪽이 지금도 되게 니시한 마켓이고 그 당시에는 더 니시했어서 대부분은 다 이제 막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 학부 내 동기들이 과반 이상이 이제 해외 동기들이었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 끝나고서는 대부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직업을 찾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를 지원을 하면서 이제 좋은 기회를 노리던 와중에 이제 이 회사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저한테 이제 해부학을 가르쳐 주셨던 셰필드에 계셨던 교수님이 또 이 회사 그 당시 이제 다이렉터하고 연이 있으셔서 네, 한번 찔러봐라. 적극적으로 찔러봐라. 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근데 다행히 되게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인터뷰 잘 하고 포지션을 받고 이제 그때 당시는 근데 계약직으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때 음. 이제 계약직 6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발 1년이라도 연장 6개월 더 연장돼서 1년이라도 채우고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운이 좋게 정규직 전환 제의를 이제 받고 덥석 물고
그러고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교육 자료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스타트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뭔가 제가 쓰려고 만들었던 건데, 제가 하면서도 근데 좀 재밌었었고,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정성을 들인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 그 공부하는 자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뭔가 좀 더 의무적으로 했다면 얘는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음. 그러니까 만들 당시에 정말 재미를 느끼면서 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기억도 더 잘 되고 성적도 더 잘 나오고 이런 좀 선순환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료에 대해서 좀 계속 궁금한 점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부학 수업을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생물학과를 나왔고, 뭐, 세포생물학, 음, 분자생물학, 이런 게, 유전학, 이런 게 이제 코어 네네. 과목들이었고, 해부학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뇌과학 공부하면서 뇌해부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고 음, 음, 있는데, 음. 그럼 해부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름을 외워가는 게 공부인 건가요? 그게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방식인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텍스트북 안에 있는 그림들이 늘 거의 항상 같은 각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은 입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2D 일러스트레이션이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북과 그런 2D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공부를 하고 해부실에 들어가서 실제 카데바를 보면 내가 배웠던 그 그림들과는 영 딴판인 세계가 좀 펼쳐지기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못 모르고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이제 보고 따라 그리고 뭐 배워갔다면 이게 점점 알아가면 알수록 좀 더 도식화해서 그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음.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마냥 예쁘고 되게 정교하고 디테일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자료라고 해서 그게 늘 효과가 있는 교육 자료는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입문자와 고수, 막 중수, 고수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수들은 정말 하수의 세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이제 텍스트북 같은데 이미 다 그려져 있으니까 텍스트북에서 보는 자료와 실제 보는 자료가 비슷하지 않나 하는데 정말 많이 달라서 음.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부를 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부하는 그런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정확하게 좀 더 뭐 어떤 근육을 찾아내는 그런 기준점이라던가 어떤 핏줄과 뭐 신경을 따로 이렇게 define 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이제 키 디퍼런시에이터가 뭔가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뭔가 좀 텍스트북을 베끼는 그 작업에서 계속 그걸 다듬고 또 다음에 해부학 실습 들어갔을 때 이제 자료랑 보면서 그러니까 비교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그렇게 하면서 좀 계속 좀 더 다져 나갔고 그리고 제가 해부학을 사실 공부하던 때만 해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3D 모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있다고는 해도 이제 대학교가 서브스크립션을 했어야지 저희가 액세스가 가능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주는 자원이 있어야지 이제 저희도 그걸 쓸 수가 있는 건데 뭐 대학교가 없으면은 뭐그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해부학 실습실에 카데바 말고도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액세스가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음.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2D 일러스트레이션 내에서
좀 그런 3D 뎁스를 구현을 하는 그런 걸 좀 어떻게 할 수 있나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냥 일반 A4 종이에다가 뼈부터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트레이싱지 그러니까 뼈는 일단 기본 골격 그러니까 뼈대가 되니까 뼈를 그려놔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싱지를 하나씩 하나씩 위로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레이어를 와. 실제 이 몸에 있는 레이어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12장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빌려가기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자료였어요. 뭔가 이렇게 그 뼈대 기본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트레이싱지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아니, 빌드업을 하는 그런 자료들. 웬만한 덕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되게 공 네, 이거는 정말, 이건 정말 덕후, 예, 그 덕질을 했다. 즐거운 공부를 덕질이었다. 정말 좋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좋아했네요. 사실 원래 질문이 아, 머릿속에 있었는데 방금 그 설명을 듣고 갑자기 너무 놀라 가지고 질문이 지금 날아가 버렸어요. 뭐였지? 제가 인제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저도 인제 영국에서 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아요, 학부는 맞아요. 인제 한국에서 학부를 했는데 한국에서의 교육은 사실 진짜 외우면 되는 거였어. 그냥 슬라이드 교수님이 만들어진 발표 자료 음, 외우고 교과서 외우고. 근데 영국 가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인제 시험 문제가 뭐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응용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 내가 이게 맞아요. 공부구나. 이렇게 수준이 달라도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인제 해부학 공부를 아, 그렇게 레이어별로 하셨다는 게 진짜 이해가 되네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과서 보고 외우면은 외워서 해결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냥 당연히 완전 초반, 이제 학기 초반에 간단하게 하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해부학 시험 같은 경우에 저희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그 해부학 교육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런 교육 방식이나 뭔가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사실 해부학이라는 게 굉장히 대면 접촉이 굉장히 강하고 비주얼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이 되고 뭔가 그런 해부학 랩에 액세스가 아예 금지되고 이러면서 좀 되게 크게 타격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제 다시 그때 저 시험 볼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해부학 시험 들어가면 보통 이제 학기 말에 하는 건데 스팟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션을 쫙 세워놓고 종이 땡 칠 때마다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이제 해부학 자료 그게 뭐 웻 스페시멘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뭔가 그런 축축한 그런 스페시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해부를 해놓은 그런 뭐 장기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신체 일부라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려서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스팟 테스트 형식이 이제 질문 자체가 한 번 더 꼬아놓고 해서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뭔가 실습 테스트도 보고 이제 에세이도 저희는 작성을 해서 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 3학년 때 포렌식 아나토미를 새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약간 실험쥐 같은 기니피그였는데 되게 재밌게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렌식 아나토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자 안에 학기 딱 시작할 때 상자 안에 의문에 이제
표본들 몇 개를 받아서 그 인디비주얼을 최대한 누군지 그 이제 옵션을 나로 다운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추리를 통해서 이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인디비주얼을 뭐 몇 세에 어디 뭐 코케이션이나 에이시안이냐 뭐 아프리칸 계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강의 에스니시티와 나이와 그리고 성별과 뭐 약간 자기가 좀 친다 하면은 이제 뭐 그 개인이 가졌을 수도 있는 뭐 습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죽었을 때에 가능한 사인 같은 것까지도 이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배운 것 플러스 이제 자기가 추가로 찾아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를 써서 내야 됐던 그런 아, 시험을 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그것도 이런 또, 건 그것도 의대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과목이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였다 보니까 어떠한 이런 똑같은 해부학을 배워도,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리니컬한 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환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의 이제 병명을 클리니컬하게 접근을 한다면,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는 어쨌든 좀 더 순수 과학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병이 뭔가 파솔로직한 컨디션이 보이면 파솔로직한 컨디션이 왜 보이는지 그리고 약간 그런 파솔로지가 어떻게 뭔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얼마나 뭐 제네틱한 관련이 있는지 유전 인자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약간 엔바이러먼털 factor가 더 크게 기여를 하는지 뭐 이런 식의 좀 다른 접근법 살짝 결이 다른 접근법을 이용을 했어서 음.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 프라이머 픽처스랑 대학교랑 교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셰필드에서 소개 이렇게 좀 음, 네트워크가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맞아요. 지금 일하실 때도 대학교랑 교류할 일이 많으신가요? 네, 저희는 일단 주 고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 유저들이 아카데믹인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가장 활발한 시장은 미국하고 유럽이 아직까지는 좀 가장 그래도 수요층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교수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매년 일정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좀 계속 그 교류를 이어가고 또 아이디어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네트워킹을 지속을 하는 게 있죠.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고객으로 상대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자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를 할 때도 아카데믹 그 학계 쪽에서의 네. 뭐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음. 관여되기도 하나요? 보통 저희가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획이나 또는 개발 단계에 있어서 그런 아카데믹 교수진 분들을 콜라보레이터나 익스터널 이제 리뷰어라고 해서 이제 저희 거를 좀 검수해 주시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들 주로 이제 커넥션을 하시는데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개발하려는 그런 컨셉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자문을 좀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고 몇몇 교수님들은 좀 더 학교랑 좀 적극적으로 더 좀 공식 콜라보레이션 같이 해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나온 제품군도 많아요. 사실 엠브리올로지 프로덕트 저희가 새로 이제 론칭을 한 라인 중에 하나가 엠브리올로지였는데 엠브리올로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델 데이터 자체는 베네데트 바커라고 암스테르담에 계신 이제 그 교수님 팀과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좀 더 정리를 하고 왜냐면 저희는 인하우스
아예 풀타임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사실상 협동으로 낸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때에 따라 다르지만 교수님들과 콜라보레이션도 매우 많은 편이고, 주로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자문해 주시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주로 고객이 미국, 유럽에 있다는 거는 그럼 아시아는 별로 여기에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대학교에서? 약간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회사가 영국 회사인 것도 한계인 것 음. 같기는 해요. 잘 모르니까, 에이펙 쪽을. 음. 그리고 정말 전원이 영국인으로 이루어진 회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본인 빼고요? 저 빼고 정말 우습게도, 예, 웃으면 안 되지. 하지만 제 동료들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 중에 이제 저희 팀인 그 성비 구성은 거의 여자, 남자가 한 6대 4 정도인데 모든 여성들이 저번에 이제 단체 미팅을 할 때 보니까 저를 제외하고는 다 블론드 블루 아이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직장 동료분들도 테크팀, 이제 개발팀의 매니저 한 분, 그분은 이제 인도 분이어가지고, 그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영국 그 음. 백인 중년 남성?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혼자서 입사 일에 계속 아시아로 빨리 발을 넓혀라. 우리 경쟁사들 중에도 아무도 아직 못 들어갔다. 그곳은 금싸라의 땅이다. 거기 학구열이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이런 나약한 유럽인들에게는 상상치도 못한 야자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한국만 해도, 한국이 왜냐면, 대학교 의대 수로 따졌을 때는 거의 영국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둘 다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미국, 유럽은 너무 마켓 자체가 파이가 크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시 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맞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에이펙 얘기가 요새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페네트레이션 하는 법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음. 그래서, 그래서 좀 알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또 어쨌든 에이펙이 미국 막 이런 쪽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그런 규모가 아직은 음.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둘 다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듣다 보니까. 네. 유럽 내에서 인제 디스트리뷰션 할 때는 언어 패키지가 그럼 영어로만 인제 팔리는 건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로 일단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가 베이스인 프로덕트인데, 음.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용자 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특정 인구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 그 언어를 하는 계종이 좀 많이 쓰는 그런 프로덕트가 있으면 걔네들만 뽑아서 사실 번역판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이제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간호학과나 알라이드 헬스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알라이드 헬스라고 해서 그 의사나 그런 다이렉트 클리니션이 아닌 그러니까 나머지 헬스케어의 영역군들 그러니까 뭐 피지오테라피라던가 오큐페이셔널 세라피 뭐 미드위퍼리 이런 식의 다양한 그런 약간 헬스케어 종사자들 루트를 탈 때 알라이드 헬스라는 그 그룹 내로 묶여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필수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학생 수가 일단 압도적으로 많기도 한데, 알라이드 헬스에 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룹군이, 그러니까 미국도 생각보다 히스패닉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민자가. 그러니까 그런 이민자 쪽에서 많이 또 선택을 하는 직업이니만큼 스페니쉬를 모국어로 쓴다거나 제2 외국어로 쓰는 사용자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스페니쉬 본이 아예 번역본이 나온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저들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쓰이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도 다 기본적으로 스페니쉬는 번역을 해서 제품을 이제 쓸 수 있게 보이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최근에는 AI의 도입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속도가 정말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AI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번역을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또 그쪽으로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 해도 AI가 뭐 뛰어나게 번역을 한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사람이 검수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초판 이제 드래프트 번역은 AI로 일단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언어를 쓰는 전문가들이나 전문 통역사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이제 마지막 검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내부적으로 검수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다인님이 계시니까. 이미 제가 베타 테스터였어요. 이미 이제 이제 AI 코딩하는 동료가, 그럼 내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줄 테니까 한번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볼 수 있어? 하길래 이제 제가 베타 테스터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왜 정식으로 안 내놓냐? 왜 베타만 하고 버려? 막 이러면서 동료한테 이제 꾹꾹 찔렀더니, 음, 이제 차차 늘려가는 그 음. 리스트 1순위에 올려놓겠다. 올려놔라. 까지 이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음. 스페인어를 기본적으로 번역한다는 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저도 그거는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런 헬스케어 종사하는 그 종사자 그룹 풀 내에서 스페니쉬를 쓰는 비율이 되게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 이렇게 배우네, 이러고서는. 음. 제가 재밌게 보는 그러니까 병원을 배경으로 한 미드 중에 세인트 데니스 메디컬일 거예요, 제목이. 음, 그런 미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미국 병원인데 필리핀계 이민자분들이 간호사로 많이 일을 하시나 봐요, 미국에서.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더 언어판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유러피안 랭귀지 위주기는 한데 이제 뭐 이탈리안, 뭐 저먼, 프렌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런 유럽에서 쓰는 언어들은 발판이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정확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사실상 그냥 말 바꾸기 하는 수준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에서 뭐 한국어라던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래머의 어순 자체가 다 달라지는 그런 언어들을 이제 번역을 시켰을 때 거기서 좀 더 뭔가 그 AI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티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질문 목록에 AI의 영향으로 업계에 변동이 있냐라는 게 아, 있었는데 지금 커버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회사에서 AI를 도입시키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왜냐면 뭐 자본주의가 택한 길이라면 회사는 따라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쪽 상부 쪽에서도 AI라는 멋있는 것이 있다는데 써봐라.
어, 그런 멋있는 것들을 써봐라. 편하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AI를 내가 사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랑 그 AI를 써서 만들어낸 거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일 때랑 그게 아직까지 저 스스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내가 크리에이터의 포지션이었을 때와 내가 이거를 이용하는 그 사용자의 입장에 있을 때 뭔가 AI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좀 뭔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음, 이거 사람이 검수 안 했으면은 정확성 요새 하도 뭐 할루시네이션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좀 그런 정확성이나 이런 브랜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 픽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브랜딩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이제 그 아카데믹 필드가 AI로 만들어진 컨텐츠나 뭔가 AI가 접목이 된 컨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당장 그냥 개인 사용자인 나도 이런 좀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걸로 자체적으로도 좀 회의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했는데, 또 생각보다 발빠르게 교육업계 역시도 이제 AI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아카데믹 쪽에서도 막, 너네 AI를 썼어? 그러면 우린 이제 너네 거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음, 나오지는 않는? 생각보다, 어떤 식으로 썼어?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하면서 정보 공유를 서로 해서 음, 좀 윈윈 베이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막 모두가 하는 그 내추럴 랭귀지 서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도입시킬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워크플로우의 에피션시를 좀 높이는 것부터 실제 프로덕트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시킬 수 있나 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군요. 음, 제가 그 다인님의 링크드인 페이지를 보면서 염탐하면서 또 발견한 흥미로웠던 한 줄이 KULSA라는 단체명이 뜨더라고요. Korean 네. UK Life Science Association. 여기는 어떤 단체인가요? 근데 쿨사라고 저희는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2025년 초에 연초에 이제 설립이 됐고 의도는 그러니까 그 어소시에이션을 만든 목적은 사실 영국 내에 그런 바이오 사이언스 계열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한국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뭔가 약간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데 할 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뭔가 니즈가 없어서인가? 하고서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쿨사라는 단체를 만들기 전에 좀 트라이얼을 몇 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쿨사의 코파운더로 계시는 이재은 님이 근데 그분이 계획했던 작은 뭔가 이렇게 네트워킹, 좀 더 소규모의 네트워킹, 이게 비공식 네트워킹 이벤트들이 생각보다 되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매번 다 이제 그 네트워킹 티켓 같은 걸 팔면 다 완판이 됐었고, 네, 음, 거의 노쇼 없이 다들 와주시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이재은 대표님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던 사이라 그분도 셰필드 바이오메디컬 학과를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직속 후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얼마 없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이쪽 필드에 더군다나 한국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면서 서로 근데 계속 그 얘기는 전부터 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바이오메디컬이나 이쪽 같은 분야 공부한 사람들끼리 좀 만나서 같이 뭐 자기 업계는 이렇다, 너네 업계는 어떠냐 서로 좀 알아가는 것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정보 공유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냥 친목 도모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약간 좋았을까? 약간 저희는 이미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게 주였어가지고 학부생 때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얼마나 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었을까? 왜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그냥 거의 뭐 맨땅에 헤딩 마냥 저는 심지어 해부학이라는 진짜 생소한 아무도 안 가는 불모지를 굳이 굳이 막 헤쳐나간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이거 관련해서 커리어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멘토로 삼을 분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뭐 교수님이라던가 주변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셨지만 조언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그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해결하기 어렵거나 뭔가 여기서 평생을 나고 살았기 때문에 국민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얻는 뭔가 그런 불편함이라던가 그런 거에서는 좀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이제 하던 와중에 이제 재은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그러면 네트워킹을 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게 생각보다 이게 니즈도 많고 뭔가 앞으로도 꾸준히 재밌게 할 수, 저희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더 의무감도 있지만 좀 더 만족하면서 그 일 자체의 보람을 좀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정식으로 단체를 설립을 하고 저는 이제 좀 뭔가 메디컬 아트 했던 그쪽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그래픽한 거를 만지는 그런 게 조금 그리워지던 차에 이제 쿨사를 좀 제대로 브랜딩을 하고 제대로 좀 갖추어서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재은님의 말에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이제 브랜딩을 담는 그런 포지션이 된 거죠. 그러면 뭐 로고 디자인이라든지 색깔 정하고 그쵸? 웹사이트 만들고 이런 담당을 하신 건가요? 그쵸, 그쵸. 오, 그래서 로고 제작하고 이제 브랜딩 컬러 정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그 어떤 단체나 기업에 색을 잡아준다는 일이. 근데 사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게 공식적인 그런 뭐 파워포인트 템플릿이라고 해도 그런 공식 템플릿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남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초기 뭔가 창업 단계이면은 더더욱이 사실 좀 치중을 해야 되는 물론 막 본질만 본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되게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비주얼에 현혹되기가 쉬운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브랜딩만 제대로 해놔도 훨씬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것도 그렇고 좀 다가올 때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뭐 언니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그 나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다 아직 인제 갓 사회생활들 시작한 20, 30대들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사회 초년생인 서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길게 길게 그걸 봤었을 때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우리가 꿀리면 안 된다.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고급지고 세련되면서 하지만 영한 바이브는 놓치지 않고 약간 그 되게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이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때 저희 회의 때도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던져가면서 브랜딩을 어떻게 잡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재밌게 잘 해서 그래서 초기 브랜딩 수립하고 이제 행사 열릴 때마다 그거는 이제 그냥 모두가 다 스태프 액션 팀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이렇게 회원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그 코어 운영진이 있고 그분들이 인제 뭐 행사를 주최하면 인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쫙 오는 건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이제 공식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이제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비를 따로 받지는 않는 형태고, 대신 이제 회원 가입을 좀 더 장려를 하는 건 저희 쪽에서도 이제 재방문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러니까 정말 회원이라는 뭔가 그런 좀 더 뭐라 그러지? 소속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으시다면 대강 어느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지, 가 음. 인더스트리 엑스퍼트신지, 아카데믹 쪽이신지, 아니면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인지, 뭐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자 회원 가입을 장려를 하고는 있는데, 뭐 회원비를 따로 받는다던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저희 코어 운영진 팀이 이벤트를 주최를 하면 이제 그 티켓을 구매를 해서 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작년에 거의 한 5개, 6개 정도 이벤트를 열었던 것 같은데 되게 크고 작은 규모의 행사들을 운영을 했는데 거의 매 이벤트마다 와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이제 또 새로 유입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왜냐면 네트워킹 이벤트 자체도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할 수 있고 다양한 타겟층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이니까 뭔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벤트를 열 건덕지는. 음. 이제 그래서 이건 계속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운영진들끼리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좀 로드맵 수립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또 착착착착 한국인은 빨리빨리의 느낌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런던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쿨사는? 아직까지는 런던 중심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올해 나왔던 얘기들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이 쿨사라는 단체를 만드냐 안 만드냐 얘기를 나눌 때부터 그러니까 나왔던 거기는 한데, 기회가 된다면 이제 지방 쪽에서도 열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견고해지고 뭔가 좀 더 세틀이 되고 몸집을 불릴 때가 오면 그때 가서는 또 약간 런던에서만 계속 행사를 여는 게 아닌 그런 지방 쪽에서도 행사를 여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어요. 음. 런던에 갈 기회가 생기면 또 우연치 않게 일정이 맞으면 저도 한번 놀러 너무 가보고 좋죠. 싶네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초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좀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더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인님. 이재은님이라는 이름을 여기 적어놔가지고 헷갈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그리고 재은님도 한번 팟캐스트 같이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겠네요. 좋아요. 그분도 정말 열정 넘치는 분이셔가지고.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은 글쎄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이과 여자 팟캐스트도 알게 되고 하면서 원래도 그러니까 여성의학 쪽이나 그런 뭔가 그쪽 계열에 관심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해부학 공부를 한 이래 쭉.
근데 이런 좋은 뭔가 기회들을 접하면서 좀 더 진지하게 그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최근 들어선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맡은 프로젝트 중에 ED&I in Anatomy Educ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부학 교육 자료 내에 생각보다 그런 equity, diversity, inclusion이 중요하다는 걸 되게 최근 들어서 이제 업계 쪽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비교적 최근이죠. 왜냐면 근 5년 내니까. 근데 왜냐면 해부학 텍스트북에 있는 대다수의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사실 그 건강한 백인 남성의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정말 그러니까 자료를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찾기 시작하면 좋은 퀄리티의 그런 다양한 인종이라던가 다양한 성별대라던가 다양한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건 없건 뭐 그런 다양한 개인을 좀 더 이렇게 뭔가 인클루시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교육 자료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음,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도 그거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아예 플래지까지 냈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프로덕트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컨텐츠든 뭐 프로덕트 자체든 업데이트를 시켜서 좀 더 인클루시브하고 좀 더 이퀄리티에 가까운 그런 다이버스하고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플래지를 냈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그걸 접목을 시킬 건지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이나 컨텐츠들에 어떤 식으로 그런 ED&I 팩터를 넣을 건지를 고민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엑세큐트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요새 이제 그런 여성의학 쪽이나 그러니까 섹스 앤 젠더 쪽이 사실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최대한 어떻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기업이 허락하는 내에서 우리 회사가 허락하는 내에서 좀 소개를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클루시브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약간 너치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 저가 더 감사드리죠. 어, 마지막으로 가볍게 묻고 싶은 점은 영국 생활 살기 좋으신지? 음. 일단 오늘도 비가 왔고요. 그저께도 비가 왔고, 어저께도 비가 왔고, 거의 늘 비와 함께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중충한 날씨에 굴복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매번 굴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렇게 침대 밖을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7년이 뭐야? 10년,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은 여전히 끔찍하게 침대 밖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건 저도 너무 힘들어. 비타민 D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도. 맞아요. 진짜 영국 딱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해 좀만 나면 그 혹시 말벌 아저씨 그 짤 아세요? 아, 그 자연인이다? 자연인, 네, 맞아요. 예. 거기서 말벌만 보면 호다닥 인터뷰 중에 막 계속 달려나가시는 그 아저씨 있는데, 그것처럼 정말 뭐 해가 정말 빼꼼 났다 하면은 다들 막 상의 벗어 던지고 막 후다닥 달려나가고, 근데 보면은 막 한 영상 7, 8도. 그러니까 추운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해만 뜨면 막 돗자리 갑자기 펴고 막 상의 벗어갖고 또 선탠 한다고 누워있고 이러는 걸 보고 정말 유난들 떤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어느샌가 저도 해만 났다 이러면은 해났어? 이러고서는 호다닥 달려나가서 조금이라도 해를 이렇게 쬐려고 서성서성 이렇게 막 마당을 서성이면서 네. 그러고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오래 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근데 영국은 사실 여름이 너무 예뻐서 음, 그 여름의 기억을 가지고 나머지 3계절을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여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 건 이제 조금씩 느껴져서 좀, 거기서 또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영국 사는 거 그렇게 그냥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매일매일 그걸로 행복해하고 그걸로 뭔가 그 침대에서 벗어나기 싫지만 벗어나는 힘의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가 너무 올랐어요. 아, 물가가 쉽지 너무 않죠. 올랐어요. 네. 음, 언젠가 네. 다인님을 실제로 그러니까요. 대면으로 만나는 날을 기리며. 너무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네. 혹시나 이제 가게 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런던과 암스테르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생각보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럼 오늘 퇴근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요. 네. 그러면 저녁 시간 잘 보내세요.